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본어 방식의 영어 발음 표현, 그 내용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본어 방식으로 영어를 이해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발음이 원래 발음과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어에서는 기본 모음이 어가 없습니다. 아에, 이, 오, 우에 5개의 모음만이 있기 때문에 어를 발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래에서 보듯이 우리가 바다 코코넛 이러한 발음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 바다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아마 대부분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어를 못하니 왜 이런 표현이 되겠죠? butter을 읽어보라 그러면 한국인들은 대부분 butter 혹은 butter 이런 발음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다라는 이름을 볼 수가 있죠. 자, 국내 제약회사의 그 제품명이기도 합니다. 바다 코코넛. 정확하게 일본어 방식의 발음 표기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를 못하기 때문에 버 발음 대신에 바 발음 혹은 빠 발음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다 코코넛, 어떤 원리로 우리가 영어 발음 혹은 알파벳을 읽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현재의 한글 표기로도 butter 혹은 butter라는 발음이 가능합니다. 영어에서 t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을 때는 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butter 혹은 butter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butter이 어떻게 해서 바다가 됐느냐? 첫 제목이었죠. 왜 이렇게 어를 못하냐 이런 거죠. 어를 못하는 일본어의 특성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는 영어 발음이 원래의 영어 발음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발음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라는 발음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butter라는 발음 대신에 바다 발음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를 못하는 일본어의 특성을 그대로 우리가 또 흉내낸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머리를 좀 볶는 것이 있죠. 이 원래의 뜻은 permanent, 좀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되게 이 머리 스타일이 된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permanent인데 여기에서 일본인들은 영어를 자기 편한 대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그 알파벳, 영어 알파벳이나 이런 거를 일본인들이 편리한 영어 단어로 만들죠.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영어 발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뭐 그 오토바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킨십, 코스프레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인들이 만드는 영어 단어의 원리지요. 그 중에 머리를 한번 이렇게 손질을 하면 오랫동안 계속된다 라는 뜻에서 permanent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어를 못하는 일본어 발음을 따라서 우리는 또 파마 혹은 그보다 더 심하면 빠마 이런 발음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파벳이나 아니면 다른 문자로 기록된 소리를 읽을 때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소리를 훈민정음 창제한 당시의 문자 기호를 가져와서 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 발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거, 대표적인 내용이 파마라고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PERM이 돼 있다면 이렇게 글자를 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배열합니다. 그러니까 P가 피읍이고 E가 어 소리 나고 R이 리을, M이 미음이 난다고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쓰지요. 그러면 이러한 글자를 훈민정음 방식으로 표기하면 받침표기라는 게 등장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처럼 각각의 소리를 피읍, 어, 리을, 미음으로 표현하면
perm 이렇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의 호흡의 한 마디, 즉 모음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소리 호흡 마디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훈민정음 방식의 글자 표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용어는 제가 다음에 시리즈로 또 한번 하겠는데, 닥트라는 거 있죠.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건축 용어에는 일본어 방식이 너무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사용되면서 이 용어들이 이제 닥트 이런 표현들이 있죠. 닥트 같은 발음이 정확히 일본어 방식을 추종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건설 용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일본식 영어 단어라고도 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구리, 그리고 루베, 해베. 그러니까 루베나 해베라는 표현이 이건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닌데 어떻게 생기다가 그런 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건설 쪽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부피와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루베, 헤베 이런 표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거는 일본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데 그 입방미터 혹은 평방미터 이런 표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미터라는 발음을 이제 한자어 쌀미를 사용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설립자의 쌀미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입방미터 이런 표현을 할 때도 건설에서 보면 루베, 헤베, 평방미터, 입방미터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 미터를 섞었는데 발음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 단어가 일종의 학문 용어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런 그 과정 중에서 배관에 연결되는 거, 흔히 공조 시스템 뭐 이렇게도 나가기도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닥트라는 표현이죠. 원래 이 발음 역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특화된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받침에 키읔과 티읕을 동시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duct. 자, 닥트라는 발음과 duct. 한국인들은 이렇게 받침에 두 개의 자음을 표기했다고 하더라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러한 표기 원리를 적용한다면 닥트라는 표현이 아니라 duct 이런 발음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발음을 표기하지 못하는 일본어 발음의 특성을 우리가 그대로 흉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러한 발음들을 익혀왔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그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학습을 할 때 영어를 익히거나 아니면 다른 외국어를 익힐 때 일본인들이 가르쳐주는 방식, 그리고 일본인 언어학자들을 추종하는 그러한 또 한국인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의 원리와 체계를 또 이론화시킨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닥트라는 표현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정확한 표기 발음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고요. 덕, 그리고 덕까지는 우리가 같이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티읕을 흘려주는 소리로 표현하지요. 그런데 이 소리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받침을 표기하지 못하는 일본어 방식의 소리 원리의 특성, 글자를 하나의 음절로 보는 것, 음소 단위가 아니라 음절 단위, 소리 호흡으로 보는 일본인들 특유의 방식이 적용되면서 받침으로 티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리로 표현하고 있죠. 티읕이 아니라 트라는 소리. 그 결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닥트라는 발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그 발음 체계 원리를 학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발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어 방식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발음을 못하는 일본어 발음, 거기에 추가해서 F 발음에 대한 소리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의 뭐 어때 제과 여기에서 나오는 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사진에 나오는 그 단어를 보면 이게 일본어 방식을 그대로 추종하는 걸 볼 수 있죠. 어떤 원리냐면은 뒤에서 이제 차근차근 제시하겠습니다. F를 히읗으로 봅니다. 어를 R로 소리 냅니다. 그러면 FE가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웨하스 발음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일본인들이 외국어를 이해하는 원리입니다. 자, F 소리는 우리말에도 없고 일본어에도 없습니다. 영어의 F에 해당하는 소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를 히읗으로 일본인들은 이해합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또 따라 하지요. 자, F를 히읗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다음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FER에서 F를 히읗으로 했고 발음을 못하니까 R로 바뀝니다. 그러면 하 소리가 나겠죠. 그 결과로 웨하스라는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 S 역시 시옷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 호흡인 스로 보는 것이죠. 이러한 일본어 방식의 접근을 우리가 계속 한다면 한국인들이 가진 무한한 언어 능력과 문자 표기 능력이 그대로 일본인들처럼 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표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웨하스하고 웨이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자에서 웨하스라고 읽었는데 반도체 공정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노력하지 않는가? 언어 표기에서의 새로운 변화나 한국인들이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일본어 방식이 아니라 한국인들 스스로 어떤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같은 단어에서 출발한 웨이퍼라는 단어가 있죠. S를 뺐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도 바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죠. 웨하스라고 발음하지는 않고 웨하라고 발음하지는 않고 웨이퍼라는 F 소리를 히읗으로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서의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도 웨이퍼라고 발음했죠. 근데 앞에서 제과회사에서는 웨하스라고 발음을 했고요. 이러한 그 F 발음에 대해서도 이런 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를 그대로 추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한 소리 원리로 우리는 계속해서 언어를 이해하고 아니면 외국어를 학습한다면 그 영향은 후세에도 계속 되겠죠.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우리가 과감하게 과거의 악습을 끊어내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F는 우리말에도 없고 일본어에도 없습니다. 일본인들처럼 하루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최종 해결책은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 대신에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F 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F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내는 소리죠. 따라서 웨하스가 아니라 wafers 이런 발음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웨하스처럼 시옷을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받침으로 시옷을 표현하면 한국인들은 이렇게 wafer 여기까지는 발음하고 시옷을 흘리는 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wafers 이렇게 여러분들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자 표기 원리가 바로 일제강점기를 거치기 이전에 훈민정음 표기 원리의 핵심적인 가치들이라는 것이죠.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로 당시의 세종대왕에 대한 이런 반감이나 아니면 반론들도 있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받침 표기에 대한 원리가 많이 이론으로 혹은
논쟁의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받침을 7개만 써야 된다, 8개만 써야 된다, 이러한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왜 받침의 글자를 2개를 썼을까 하는 건데, 자음 겹치는 원리를 세종대왕만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근본적으로 첫 소리에 쓰는 것을 받침 소리에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천재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씩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말에서는 그러한 그 7개의 받침이나 8개의 받침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당시에는 외국과의 교류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러한 알파벳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리라는 게 근본적으로 자음의 충돌이 필수적이다. 자음 충돌의 원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받침이나 첫 글자에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모음을 중심으로. 물론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한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지금 일본어 방식에서의 우리가 악영향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으니까, 외국어 학습에서 이러한 일본인들의 악영향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제과 회사나 반도체 회사 이렇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 회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에서도 보면 F를 히읗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발음을 못해서 웬다라고 발음을. 물론 여기를 조금 더 바꿔서 웬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래 사진은 현대모비스에서 그 부품을 판매하는 곳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러한 제목들이 여전히 웬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정비 회사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웬다라고 발음을 하고 있죠. 이 발음은 원래 이제 자동차 뒷부분, 디펜더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죠. 이 발음의 일본어 표기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저러한 발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F를 히읗으로 이해하고 어는 못하는 일본인들처럼 우리도 아로 바꾸고, 정말 어찌 보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발음을 너무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소리는 너무도 우리 일상생활에 자연스러운 모음의 핵심이죠. 이러한 글자나 소리가 알파벳에서도 존재하지 않죠. 알파벳으로는, 발음 기호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알파벳으로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F소리를 히읗으로 하지 말고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내는 소리니까 fender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defend, 방어하다, 막다 이런 단어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뒤에 자동차 뒤쪽에서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발음을 유심히 보시고 또 다음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제과, 반도체, 자동차 이런 데 쭉 간다고 하면 공조회사인 그 배관 관련되는 그런 데서는 또 환풍기 역할을 하는, 혹은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팬이라고 하는데, 이 팬 발음이 또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따라서 F를 히읗으로 하고, 히읗 하나만 소리 낼 수 없으니까 모음 후 이렇게 우를 넣어서 후황이라고 하죠. 지금도 부엌 같은데 그 뭐라 그러죠? 요리하다가 환기 좀 시킬 필요가 있을 때 좀 후황 틀어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죠. 이 후황이 바로 팬이라는 영어 단어의 일본어 발음, 그리고 그 발음을 우리가 한글 글자 원리를 적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해결책은 마찬가지입니다. F 소리에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팬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글자 원리로 소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보자 라는 게 제가 지금 강의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F소리를 히읗으로 하는 대표적인 소리가 제가 동영상에서 아마 수십 번 이야기한 내용이죠. F를 히읗으로 하는 그런 원리, 일본인들 발음 원리를 따라서 FIGHTING 이렇게 돼 있다면 화이팅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화이팅 발음을 일본인들이 영어 발음을 하는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서 그대로 흉내내는 발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뛰어난 한글 표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흉내내서 표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팅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F소리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가 앞에서 글자 보여드린 대로 F소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 이 소리라는 것입니다. 입의 모양은 윗니하고 아랫입술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목젖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F소리에 이 소리의 특성을 반영해서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했죠. 그래서 fighting 이렇게 발음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외국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고 어떠한 이론 체계를 학습해 왔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게 일본어 방식이었다면 일본인들이 영어를 학습하고 영어 소리 체계를 받아들이는 방법이었다면 그 방법을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F소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R소리를 원래의 소리인 어로 바꾸는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언어 학습의 원리, 그리고 한국인이 가진 언어 표현의 문자화의 정확성, 이걸 활용한다면 우리는 외국어 학습이나 아니면은 다른 언어 표현에서도 많은 이로움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